어제까지만 해도 위중하다던 아버지가 극적으로 회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나는 개구리 실종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글을 올렸던 사람은 창작자인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날부터 새벽 5시만 되면은 창문 있잖아요. 창문을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를 책임질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쌈무이와 같이 책임질 존재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괴인 또는 통조림자로 유명하신 웹툰 작가 우리 심윤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저는 만화를 그리고 있는 심윤수라고 합니다. 찌질의 역사라는 만화를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괴담 그름이라는 호러 만화도 그렸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분들과 함께 아주 무시무시한 오싹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괴담을 보다에서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공포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아주 무시무시하고 오싹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괴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20년 전 제보자분이 20대 후반일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제보자분의 친정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말기암처럼 아주 심각한 치료가 불가능한 그 정도는 아니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이게 근데 문제가 1년 동안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보통 어르신들이 큰 수술을 받고 나면 회복이 더딘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아버지 옆에 붙어서 병간호를 하시느라 고생을 엄청 하셨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아는 지인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보통 지업사라고도 하죠. 도배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는 그런 업체의 사장님이었는데 이 업체의 사장님을 만나서 하소연을 했더니 이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큰 수술을 받고 나서 그렇게 회복이 더딘 걸 보면 안 좋은 게 붙어도 아주 더러운 게 붙었을 거다. 그래서 혹시 가짜 묘지를 써서 한번 그런 의식을 치러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대요. 이야기를 들려준 지인의 말에 의하면 건강한 수탉을 구해서 사람 대신 관을 짜서 땅에 묻으면 들러붙어 있던 귀신이 그 괴롭히던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거기에 속아서 떠난다는 거죠. 물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라고 해봐야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 제보자분이 아니 엄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타박을 했대요. 미신도 믿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교회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믿겠냐고요.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든 살리려는 게 그게 가족 마음이잖아요. 결국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의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준비물은 아주 튼실하고 건강한 수탉 한 마리, 그리고 아버지가 평소에 입으시던 네이 한 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의식이 있던 당일날 가족들이 모두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언니에게 부탁해서 내보냈고요. 그리고 어머니, 제보자분, 형부 이 3명에서 의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구해온 수탉이 어찌나 이게 건강하던지 한 번은 몸부림치길래 이걸 놓쳤더니 방에 뛰어들어가서 옷장 위에 올라가든지 TV 위에 올라가든지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겨우겨우 닭의 목이랑 다리를 붙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 염하듯이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한지라고 하죠. 한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고 얇게 접은 종이를 머리, 가슴, 배에 묶었어요. 그렇게 하고 관 대신 닭 사이즈에 맞는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이 닭이 미동도 없는 거예요. 마치 술을 먹인 것처럼 고개를 파르르 떨더니 고개를 옆으로 팩 떨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눈빛 있잖아요. 닭의 눈빛이 꼭 사람 눈 같더래요. 등골이 오싹한 가운데 다음 의식을 치렀어요. 이 3사람이 나란히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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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그리고 이 3명이 입을 꾹 다문 가운데 양지로 마련해둔 시골 논에 있는 귀퉁이로 갔습니다. 그 당시가 한 11월 중순쯤이었는데 땅이 엄청 딱딱하더래요. 어렵게 삽으로 땅을 파내고 그 상자를 묻었어요. 아버지는 곧장 회복은 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회복이 되시더랍니다. 실제로 알아보니까 가짜 묘지를 써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게 실제로 이런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혹시 그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소설 아실까요? 박경미. 네네네. 이게 그 드라마화까지 됐는데 여기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수대명이라고 하죠. 죽어가는 사람을 어떤 생명을 대신해서 살게 만든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됐던 건지 아버지가 천천히 회복되던 도중에 갑자기 또 아프기 시작해요. 장꼬임이라고 하나요? 내장 문제가 발생해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고향집으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보자분이 받았더니 수술은 잘 됐는데 이 의사가 한다는 말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날은 당장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급박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였어요. 근데 한다는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위중하다던 아버지가 극적으로 회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 제보자분 생각이 아니 어째 하루 만에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찌됐든 다행이다 생각하고 출근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평소에 아버지가 기르던 개와 토끼가 있었거든요. 집 앞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기르고 있었는데 걔네들 밥을 주러 갔는데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전날에 저녁밥 준다고 갔을 땐 꼬리를 막 흔들면서 공강하게 뛰어오던 개였거든요. 근데 뭐 어디 다친 곳도 뭐 상처도 없이 혀를 빼물고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근처에 살던 언니네에서 뒷처리를 도와주러 온 형부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기르던 개나 소 같은 짐승들이 죽어가던 집주인을 대신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말도 있답니다. 원래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집안에 살던 성주신이나 조왕신이 저승사자를 한 번은 물러가게 해준다고요. 근데 만약에 집안에 가택신이 떠나 있는 동안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그때는 집에서 기르던 개나 소 같은 짐승들이 주인 대신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살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들은 지인분이 자기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집은 기르던 소가 죽었다고 하더래요. 물론 마냥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제보자분을 오래도록 괴롭게 만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혜령님께 질문 드릴 걸 준비했는데 대수대명이 정확히 어떤 의식이죠? 대수대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자가 대신할 태, 목숨수, 대신할 태, 목숨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살을 맞는다, 혹은 대신해서 간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대수대명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재웅이라고 하죠. 허수아비를 말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북어, 아니면 생닭을 예전에는 많이 잡았어요. 근데 대수대명을 하는 이유는 사자를 물리기 위한 거거든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자님이 정말 죽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고력에 겪었을 때 그때도 사자가 들어와요.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심적으로 힘들고.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살면서 현생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나한테 항상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좋게만 흘러가는지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조상의 업에, 부모의 업에, 내 현생의 업에, 혹은 내 전생의 업에서 들어오는 업들인 거거든요. 조상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그 업은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사자님이 들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를 물리기 위해서 대수대명을 하는 거예요. 웃긴 거는 우리 사자님들께서 눈이 안 보이세요. 냄새를 맡고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웅을 말고 북어를 말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 사람 신체의 어떤 일부가 필요해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유는 손톱은 내 팔다리가 되고 발톱은 내 다리, 머리카락에 있는 모근, 저희가 모근을 꼭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내 DNA. 그거를 허수아비의 북어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자님들이 그 기운을 잊고 난 줄 알고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대수대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몇 번 써먹을 수 있죠? 사자님도 오는 것도 강도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약한 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수대명을 했을 때 이제 뭐 저희가 살풀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살풀이는 충분히 뭐 해년마다 해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막 암 전이가 돼가지고 막 여기가 이제는 막 의학계로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대수대명 하는 것도 크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정말 믿고 매달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면 이거라도 한번 우리 해보자. 대신에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자. 간절하게. 네, 간절하게 행해보자. 그 결과는 신의 뜻이지 그 또한 나의 뜻은 아니다. 같이 하겠느냐.
하겠냐. 그럴 때 이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수대명을 이제 같이 해드리는 편이죠. 그럴 때는 생닭을 써요. 생닭도 쓰는 것도 한편은 좀 미안하잖아요. 그 닭들도 그렇게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 네. 고귀한 생명인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천제를 지내고 뭐 할 때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닭을 잡을 때 천도제를 시행하는 제사장들이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도 같이 지냈어요. 그 가축을 위해서 네. 의미가 있네요.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닭은 좀 크기가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닭 대신 코끼리를 구할 수 있다. 만약 그런 큼지막한 걸 쓰면 더 생명을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제가 이 사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1991년 3월 26일이었어요. 대구 성서구에 있는 한 초등학생 5명이 도룡령 알을 주우러 간다고 집을 나간 다음에 실종이 됐어요. 도룡령 알을 주우러 간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와전에 대해서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 해서 이제 개구리 소년 사건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생 5명이 같은 날 이렇게 실종이 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컸고 대대적인 캠페인이 벌어졌죠. 애들을 찾기 위한 캠페인. 그리고 이제 군인, 경찰 35만 명이 동원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찾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고 소식이 없었죠, 거의.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대구 와룡산 중턱에서 그 유골이 발견됩니다. 5명의 유골이 발견돼서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이영호 군 유괴살인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경찰은 유골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 있었고 매장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산에서는 또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3월이라고 해도 이 체온 저하로 사망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는데 당시 유골 감식을 맡았던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에서는 시신에 이제 상처가 났어요. 이 상처를 보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수사가 계속됐지만 2006년 3월 25일에 당시에 이제 공소시효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 지나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구 미제로 남게 되죠. 사건 전말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2002년 당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나는 개구리 실종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와가지고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글 내용을 보면 아이들 머리에 난 상처를 볼 때 버니어 캘리퍼스란 도구로 상처를 가한 거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니어 캘리퍼스를 아시나요? 뭐냐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하고 각도를 재는 이렇게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도끼 모양 같이 생긴 건데 내경도 줄 수 있고. 예. 그걸로 누군가 아이들을 때려서 이제 사망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와룡산 인근에 공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다녔을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다가 당시에는 이제 불량 학생들이 본드를 많이 이렇게 흡입을 했어요. 산에서. 산에 가보면 이제 비닐 봉지와 본드가 많이 있었어요.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환각 상태에서 아이들을 살해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의견은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그 중 한 명일 수도 있다. 그중 한 명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런 글을 올렸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살해 도구라는 제보가 있어서 자기네들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상은 그 머리에 난 흔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인근 불량배들을 한 900명을 조사했답니다. 900명을 조사했는데 뭐 특별한 혐의점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을 좀 찾아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지리를 굉장히 잘 알았고, 또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특성, 그리고 글 쓰는 어조가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였어요.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냐라는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신빙성이 있다라고 많이 느꼈죠. 제가 볼 때는 이 글을 올렸던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상상력을 이렇게 좀 믹스해서 글을 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그 사건의 가해자들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제보를 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억울한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사건이 조사가 활발했을 때 범인이 한 명이 아니다. 예. 분명히 그 5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여러 명이다. 통제하고 죽이려면 무조건 1명 이상, 2명 이상의 공범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경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좀 가능성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명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때가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지금에 비해서. 국민학교였죠. 예, 국민학교. 저도 기억에 그때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면 아이들은 몇 명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특히 좀 위압적인 어른이 한 명 있더라도 5명의 그 초등학생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법하네요. 예. 자, 그리고 예전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사람 인체와 비슷한 두개골을 준비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움직이잖아요. 예. 위아래로. 그걸 살짝 벌려가지고 찍었더니 실제 유골에 난 상처와 유사한 표시가 났다. 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걸 보긴 봤는데요. 당시에 또 수사를 했던 경찰청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이미 상흔을 조사했는데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저희끼리만 한 게 아니라 과학수사 또는 법의학 팀의 또 의견을 다 듣기 때문에 이미 조사를 했으니까 신빙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하게 예. 이렇게 실험을 해보셨겠지만 예. 버니어 캘리퍼스를 벌려서 내려 찍는 거랑 살짝 비스듬하게 찍는 거랑 또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죠? 과연 사건의 진실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 사건은 화성 연쇄 사건처럼 풀릴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사실 거의 기대를 안 했잖아요. DNA 때문에 그렇게 해결된 거고 이번 건도 DNA는 아니지만 아까 그 글이 올라온 것처럼 뭐 관련될 수 있는 사람이 증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살인자들이 예.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오랫동안 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 막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오픈이 되죠. 이 범인도 제발 좀 떠들고 다녔으면 예.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무려 11년 동안 시신이 발견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근데 분명히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산 중턱쯤이었잖아요. 어떻게 11년 동안 발견이 안 된 건지. 저도 그게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11년 반 동안 또 정확히 11년 6개월이더라고요. 날짜가. 네. 3월 26일, 9월 26일.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발견이 안 됐을까요?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괴담은요, 해외 괴담인데요. 히사라기역 괴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죠. 네. 이세계 혹은 다른 차원? 그런 식으로 가는 뉘앙스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사이트 투채널, 뭐 니차엔이라고 불리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에요. 2004년 정도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하스미라는 사람이 글을 올려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유저들이 댓글을 달죠.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스레드처럼요. 예, 자기가 신 하마마츠라는 역에서 통근을 하는데 열차를 탔는데 20분 동안 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3분 아니면 5분마다 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글을 쓴 거예요.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글을 쓰니까 유저들이 일단은 승객들은 어떻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승객들은 모두 다 자고 있어요. 자기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깨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그러면 맨 앞칸으로 가서 차장한테 한번 문의를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스미는 이제 두들깁니다. 두들기는데 이제 대꾸도 없고요. 그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글을 올려요. 유저들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러면서 사실 지하철이라는 건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네. 이상하긴 하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좀 이상하다, 뭐 문의를 해봐라, 기다려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스미가 이제 전철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밖에 보이는 글자가 처음 보는 역인 히사라기 역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히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정차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반반은 내려라. 전철이 이상하다. 반은 내리지 마라. 히사라기 역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반반으로 갈려요. 저들이 막 퇴근한 가운데 하스미는 내려버려요. 내려보니까 역에 아무도 없고요. 불빛도 없고 깜깜하고. 하스미는 또 글을 씁니다. 여기는 무인역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무원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제야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걸. 네. 부모님도 자기들도 처음 듣는 역이다. 일단 출발을 하겠는데 지도를 찾아보면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하스미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 유저가 글을 올려요. 귀, 온이라는 글자를 히사라기라고도 읽을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를 꼭 한 가지 발음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두세 가지 발음으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키사라기라고 발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심각해지죠. 앞에도 이상한 이야기였지만 더 불안감이 드는 가운데 하스미는 너무 무서우니까 되돌아가겠다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가냐면 선로를 따라서 되돌아가겠다 그래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리죠.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하스미한테 경찰에 한번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해요. 경찰이 당장 전화하지 말라. 그런 역이 어디 있느냐. 네. 당장 끊어라. 그러면서 하스미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전화를 끊어요. 벌벌 떨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멀리서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둥둥둥둥둥. 그러면서 그 사이에 종소리도 띵띵 하는 소리가 마치 이제 제례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다, 너무 무섭다라고 하니까 유저들이 선택이 잘못됐다, 당장 되돌아가라, 그 이상한 역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가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하스미 말해요. 이제 너무 무서워서 뒤도 못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뒤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드디어 선로는 위험하니까 비켜라는 식으로 뒤를 돌아봤더니 한쪽 다리로 서 있는 할아버지가 선로는 위험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도 곧 사라져요. 하스미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제 앞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터널을 지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엔 터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터널은 이사누키라는 터널이라는 곳이었어요. 내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데 이제 하스미는 뒤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글이 안 올라와요. 터널에서는 통신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약 25분 뒤 하스미가 글을 씁니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써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들 안심하죠, 유저들이.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통과했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또 하스미가 글을 올리는데 이게 정말 이상했어요. 터널 앞에 한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차를 세우고 자신한테 근처역까지 데려다 주겠다. 근처 역에는 호텔이 있고 거기서 너가 쉴 수 있을 것이다. 이 남자의 차를 타고 역 근처로 내려가겠다라고 글을 써요. 당연히 이제 유저들은 말리죠. 필사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수상하잖아요. 지도에 없는 역 그리고 그 역 근처에 터널을 지났는데 거기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는 괴담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스미는 무서운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심리적인 저항감이 없어졌나 봐요. 그 차를 그만 타요. 하면서 이제 마지막 글을 올립니다. 아까부터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요. 도저히 차가 갈 만한 곳이 아닌데 옆에 있던 그 남자는 계속 이상한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어요. 이제 배터리도 거의 떨어져 가요. 마지막을 위해서 전화기를 끄겠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끊어져요. 그러고 나서 하스미의 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년이 지난 상태에 같은 사이트에 자신이 하스미라고 자청하는 글이 올라와요. 네. 차에서 내렸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글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7년의 텀이 있었던 네. 거예요? 7년 동안 차 탄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여행자인가요? 이 괴담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한국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재밌어한 괴담이에요. 이유가 저는 이게 실화 같진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투채널이라는 사이트 특성상 보통 첫 번째 글 쓴 사람은 1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하스미는 자신이 여자 이름 같은 하스미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처음부터 마케팅이 좀 잘 돼 있던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익숙한 공간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지하철, 그리고 여성 유저. 사람들이 저항감 없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는 괴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익숙한 공간, 그 다음에 낯설은 공간으로 변형되고 그 공간에서 이제 다시 터널을 지나면서 마지막에는 범죄로 끝나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느낌이 들어요. 스펙타클하네요.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괴이한 이야기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남자를 만난 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포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잘 짜여 있는 괴담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게임으로도 만들어지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예. 아, 영화는 본 적은 있어요. 네. 영화는 잘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쿄 괴담이라는 영화를 아, 도쿄 괴담. 그 영화는 이제 이 세계로 가는, 그러니까 다른 공간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창작자인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잘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스미가 잘 귀가하셨기를 바랍니다.
전철에서 사실 괴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본 적 있거든요. 방 같은 곳이 문으로 넘잖아요. 문이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어떤 의미도 있거든요. 문을 넘으면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이 움직이는 거죠. 비슷한 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위아래로 방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괴담 많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많고 지하철도 많아요. 또 터널이라는 그러한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쓰였던 클리셰한 이미지예요. 터널을 지나면요, 시간이 바뀌든 공간이 바뀌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는 장롱문을 지나서 다른 세계로 지나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토끼굴을 통해서 지나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라고 하는 속담 아시죠? 네. 선우후부가라는 설화인데요. 이제 나무꾼이 동굴을 지나요. 동굴을 지나니까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바둑을 계속 구경하다가 내려왔더니 도끼가 바스러지고 그리고 몇 대가 지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한 100년 전 사람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굴, 터널 같은 걸 지나면서 시간이 바뀌는 곳 혹은 공간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문을 지나서 방이 바뀌는 이야기, 그리고 터널을 지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실적인 공포까지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는 이야기가 이제 방금 말했던 키사라기 역괴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역에 관련된 괴담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손이 쓱 나온 옥석 괴담이죠. 옥석 괴담은 사실 만들어진 괴담이고 동료 작가인 호랑 작가님이 만든 괴담이에요. 그게 워낙 히트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단편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그것 말고 실제로 괴담으로 언급되는 이야기는 당산역 괴담. 당산역이란 지명 자체가 실제로 이제 당과 연관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사당역도 거기서, 있고. 예, 당곡에도 있죠. 네네. 당산역에서 일어난 괴담이 인터넷에서 꽤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영등포역에는 이제 유령 승강장, 실제로 쓰이지 않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계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런던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지하철이더라고요. 근데 런던 지하철도 지하철이 생기면서 괴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차량이 통째로 사라졌다가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열차가 발견돼요. 근데 열차에 탔던 사람들은 2주간의 시간이 지난 줄 몰라요. 비슷비슷한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비슷비슷해요. 예, 일본 거하고. 그러게요. 아까는 7년의 시간이. 뉴욕 지하철 괴담은 조금 실제 범죄랑 비슷해요. 뉴욕 지하철 괴담은 뭐냐면 시신을 운반하는 괴담이 있어요. 지하철이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3명의 사람이 타는데요. 한 명의 여자가 술에 취한 듯이 이렇게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남자가 부축하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여자가 아무리 봐도 생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말을 걸어보려고 이제 화자가 다가가는 순간 옆에 승객이 뭐 잡는 거예요. 말 걸지 마.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같이 이제 따라 나오라고 하고 나서는 왜 여자한테 말을 못 걸게 했느냐, 아파 보였는데 라고 했더니 그 여자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시신을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시신임을 알게 되는 순간 물어봤던 화자 역시 안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판테오네스 역과 이제 타쿠바역이라는 역 사이에, 두 역 사이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대요. 지하철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옆에 벽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대요. 알고 봤더니 판테오네스라는 지명 자체가 묘지란 뜻이래요. 거기 식민지 시대 때 스페인계 사람들과 영국계 사람들이 그 근처에 묘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묘지 공원이라는 뜻으로 이제 판테오네스라는 지명이 붙었던 거고, 그 밑으로는 같은 깊이에 산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이제 시신이 붙어 있는 거죠. 아우. 그런 괴담이 있고요. 또 멕시코 시티에 공항역이 있어요. 네. 공항역에서는 이제 소녀 유령이 나온대요. 여러 공간에서 이제 눈에 띄는데 소녀가 공놀이를 하는 그런 유령이래요. 여기까지는 좀 귀엽죠. 소녀가 공놀이를 하는, 가끔 아주 기묘할 때는 그 공이 소녀의 얼굴이래요. 와. 자기 머리통을 찬다고요? 그냥 소녀가 나올 때도 있고요. 예. 소녀가 공놀이 할 때도 있는데 그 공이 소녀의 머리다. 그런 괴담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괴담 있잖아요. 저승행 버스. 이건 우리나라 나무위키에도 나오는 신민예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중국 아니고 신민계요? 예, 이게 스웨덴 괴담인데 발음을 찾아보니까 슈밀링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쉬밀링예 이런 쉬밀링예. 예, 지역의 이름을 딴 것 같긴 한데 이 역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쓰려고 만들었다가 결국은 사용하지 않게 된 역이에요. 폐역이 되는. 예. 근데 그 역에 이미 퇴역한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버 트레인이라는 지하철인데 이게 이미 20년 전에 퇴역한 지하철이 거기 선다는 거죠. 아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에 이상하잖아요. 이 괴담은 이제 소녀가 실수 그 열차에 탔다는 걸로 시작해요. 우리나라 버스 괴담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핏기가 없고 얼굴이 다 하얗고
뉘앙스 보니까 망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열차였다. 벤치마킹 하시네요. 비슷비슷해요.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소녀가 다시 등장하길래 예. 또 머리통 차는 줄 알고 이야기에 따라서 소녀는 뭐 구출됐는데 정신을 잃고 막 병원에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비슷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출퇴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호감도가 낮지 않나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네, 뭔가 즐거운 공간이라기보다는 약간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괴이한 공간 그리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현실적인 공포 먹고 사는 거에 붙어있는 그런 공간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갈 때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저는 오늘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오늘 작가님의 시선으로 예. 우리 채널 명처럼 시선 그 너머를 너무 봐주신 좋아요. 것 같아요. 작가님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생각이 폭이 깊으신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생겼어요. 우리가 뭐 차를 타고 다니는 터널이나 땅을 이제 뚫고 가는 터널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신이 있을 거고 터신이 있을 거고 토신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맥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뜬 자리는 음의 기운이 함께해요. 거기를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하철에서는 그러한 음의 기운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덜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사를 공사하다가.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치여서 돌아가시거나. 근데 그 자리에 돌아가신 분의 넋거지를 해드렸으면 그 혼이 떴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넋거지 없이 그 자리에 그냥 매여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괴담들은 사실 괴담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전혀 또 다른 시선에서. 네. 무당의 시선. 시선 너머를 시선 또. 너머네 진짜. 자, 이번 코너에서는 우리 혜령님을 모시고 이사에 대한 질문 조각 모음으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여러 질문들을 한번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멀지만 또 친숙한 어떤 소재잖아요. 집이란 공간이 그 새 집이 아닌 이상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런 사람이 죽어나간 곳에 쎄한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저는 사람이 돌아가신 공간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터의 기운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여건상 거리가 이제 학교하고 너무 머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산 적이 있어요. 학생이다 보니까 금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없으니까 좀 싼 집을 구하고자 발품을 팔다가 학교 바로 근처에 보증금 200에 월세가 10만 원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집을 단박에 해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근데 아무래도 여자 학생인데 괜찮겠냐라고 계속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관이냐, 학교가 너무 가깝다, 저 지금 여기가 너무 필요하다 하고 이제 보증금을 내고 그 집에서 살았는데, 우선 사람이 돌아가신 집의 특징은 아무리 볕이 잘 뜨고 해가 쨍쨍하게 잘 들어도 습해요. 환기를 아무리 해도 곰팡이가 한 곳에 꼭 피어 있어요. 근데 모서리 그 한 곳에, 유독 한 곳에만 피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집은 1차적으로 안 좋은 집이다. 터가 센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정말 귀신들이 모여있는 집 있잖아요. 네. 돌아가시고 좀 안 좋은 집들은 그렇게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바퀴벌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잡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곱등이, 못벌레, 개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벌레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런 뭐 반지하나 이런 데는 충분히 곤충들이 들어오고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지하가 아니더라도 습하거나 저런 데 있잖아요.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그러면은 안 좋은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저 그 집에서 1년도 못 버텼어요. 귀신이 너무 힘이 세지면요 공간을 흔들어요. 첫날부터 이제 자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막 좋은 기분은 아니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축축하고 젖어 있는 듯하고 찝찝하고 그러한 기분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썼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새벽 5시만 되면은 창문 있잖아요. 창문을 계속 똑똑거리는 거예요. 몇 층이었죠? 단지야.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집주인이 바로 위층에 있고 네. 여기에 대문 있고 여기 싹 들어와가지고 이 길이 있어요. 예, 좁은데. 예. 네, 좁은 길이 있어요. 거기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웬만해서 침범하기 힘들어요. 왜? 담벼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주인은 아줌마였거든요. 혹시나 제가 걱정될까봐 이렇게 수시로 집을 보긴 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그렇게 창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어느 날부터 가위에 심하게 눌리고 한날은 저승사자가 보이고 한날은 저 모서리에서 사람의 머리가 보이고 창문을 두들겼다 했잖아요. 네. 창문뿐만이 아니에요. 현관이 있으면은 현관에 부엌에 있고 부엌에 이렇게 문이 있을 거잖아요. 방문으로 들어가는 문. 이제 여기가 방이고 그 방문을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요, 거기를. 뭐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쵸? 그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참다 이제 이건 안 좋다. 저 귀신이라고 확신이 들었거든요. 귀신에 시달리다 보니까 차라리 먼 게 낫겠다. 난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나는 여기서 가위도 많이 눌리고 꿈도 많이 꾸고 좀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그 아줌마 하시는 말씀이 전전분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집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고 그 아저씨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얘기 한마디라도 했으면 제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없이 그냥 그 아저씨도 빨리 팔고 싶어가지고 빨리 집을 나오고 싶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그런 집을 주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곳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새 집을 계속 부수고 짓지 않는 이상은. 혹시 그 집에서 제습기를 써서 뭐 그런 스팜을 제거한다든지 그러면 도움이 혹시나 될런지. 근데 그때는 제습기라는 게 물 먹는 있었나? 하마. 했어요. 심지어 했고 거기 집은 어떠한 집이었냐면은 제가 밥을 하루 했잖아요. 네. 하루 만에 곰팡이가 쓰는 집이었어요. 심각하네요. 심각한 집이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집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들고 습기가 차고 그러한 집들은 일단은 음택이다. 사람이 살 때는 양택에 살아야 되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택, 양택인데 음택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누워야 하는 자리를 음택이라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좀 양의 기운을 받는 곳을 이제 양택이라고 하는데 그 곳은 양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택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안 좋은 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나간 공간이라도 양택이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서 만약에 이제 무교를 너무 잘 아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너꺼지를 해드리고 또 천도제를 해드리는 집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매여 있는 혼일 수밖에 없다. 혹시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비방 같은 거랑 사실 저희가 너무 심하면 칼치기 비방을 좀 알려드리긴 해요. 네. 귀신들은 쇳소리를 안 좋아하거든요. 쇳소리 무서워하기 때문에 칼치기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그것도 사실은 복불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약한 기운이다 하면 충분히 그걸로 걷어낼 수 있는데 일반인들도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죠. 이사를 갈 때 보통 이 사람이랑 이 집이 잘 맞다 안 맞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갈 때 쎄한 기운이 느껴지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네. 이제 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죠? 초.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람의 고유의 진동수들이 있고 진동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마다 일반적으로 너무 무딘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정말 터가 세고 한 집들은 근처만 가도 하는 그런 기운들을 타요. 뭔가 이렇게 소리가 살짝 이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진동수처럼 느껴지는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경험자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방금. 네, 그런 집들은 굉장히 터가 센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가 센 집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신도 아니하는 그런 터신도 아니하는 터. 그런 터들이 굉장히 세요. 심지어 뭐 도깨비 터라고 얘기도 하죠. 맞아요. 도깨비 터는 위하면 위할수록 좋은 터예요. 위하지 않을수록 안 좋은 터예요. 어떻게 위하죠? 이제 도깨비 터인 걸 알고 그 터신한테 지신한테 뭔가 이제 위한다고 하잖아요. 뭐 막걸리를 이렇게, 바친다. 막걸리를 바친다든지 상을 차린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위해주잖아요. 그럼 엄청 잘 되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도깨비 터에서 엄청 잘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도깨비 터를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하신 분들. 그래서 이사할 때 피해라라고 하는 거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집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풍수로 들어가야 돼. 풍수. 그렇죠. 풍수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집이 도로보다 낮으면 안 돼요. 높아야 되는. 네, 높아야 돼요. 고속도로가 위에 있고 바로 옆에 막 아파트들이 막 지어져 있는 그런 게 집들 그런 고가다리 게 있죠. 같은? 네, 네네. 그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 또 기본적으로 산이 깎여져 있거나 하시는 데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고가다리가 지나더라도 위쪽 층에 사는 사람은 괜찮나요? 아니요. 아니면 그 건물 집 자체가? 건물 자체 이미 그 터는 안 좋은 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꼭 올라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택
주택을 볼 때 어떤 단독주택을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살짝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데. 집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풍수적으로 좋은 집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런 계산을 해서 그런 의미로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 서울 쪽에 왜 부자 동네 보면 보통 그런 네. 다대문 안에 있는 맞아요. 집들이. 그럼 그 고가다리랑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으면 좀 괜찮나요?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다가 일자인데 옆에 이제 아파트들 지어져 있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가려져 있으면 괜찮나요? 아니, 그냥 밑에 깔려 있는 집이니까 동등하게 그냥 사람이 걷는 그 위치와 도로가 일자인데 여기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거면 괜찮은데 꼭 아파트 옆에 그 고가 도로가 있다든지 막 그런 있죠.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무조건 그냥 피하셔라 기본적으로. 이야.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는 땅의 기운이 모자라서 아파트를 이사 갈 때 꼭 5층 이하로만 다닌다. 오, 맞아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층에 살면 땅의 기운이 안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저도 이제 고층에 살아보고 예. 저층에 살아보고 했는데 예. 제가 딱 그렇습니다. 달라요? 저는 낮은 층 살아야 돼요. 오. 고층에 살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진동 있죠. 딴 사람은 못 느끼는데 저만 느껴요. 아, 이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고 실제로 뭐 흔들리긴 하잖아요. 살짝 예, 살짝. 살짝 흔들린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걸 엄청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을 때 잘 안 풀렸어요, 뭔가. 고 만신들 분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7층 아래로만 살아라. 7층 아래까지는 땅의 기운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7층이요? 저 10층인데 큰일 났네. 이사 가야겠네. 저는 조건 안에 듭니다. 그럼 몇 층이 제일 좋아요? 저는 한 2, 3층이 2, 3층. 그래도 그나마 좋지 않을까. 아니면 7층 이하로는 어쨌든 땅의 기운은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땅의 기운이 과하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기운이, 뭐 수의 기운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7층을 피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땅의 기운을 받는 게 좋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기운은 무당들만 가질 수 있는 기운인 거고 그러면 그 무당분들은 50층 이상 살면 더 좋겠네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 만신분들의 얘기를 따라 7층 아래로 사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사할 때 저희가 무조건 새로 사야 되는 거 또는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런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사할 때 꼭 새로 사라고 하는 물품들은 쓰레기통, 빗자루, 쓰레바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차가지고 버리면 그만이지만 사실 기운은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사라는 의미는 새 집에서 이제 새 기운 받으면서 가라는 얘기고 이제 기존의 애군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고 가라. 이렇게 의미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중에 하나는 국그릇, 밥그릇, 수저 절대 새로 사지 마세요. 꼭 왜요? 들고 가셔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항을 굉장히 위하잖아요. 네네. 조항에서 이제 부엌에서 뭐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주시기도 하고 조항신이 부엌신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네. 밥을 먹거나 하는 것들은. 그래서 생명을 주는 좋은 기운들이 함께 이제 담겨 있는 의미이다 보니까 국그릇, 밥그릇, 수저는 꼭 들고 가라. 깨질 때까지는 웬만해서는 함께 해라. 이가 나가면요? 이거 나가면 그때는 이제 버려도 되는데 예전 할머니들도 도자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서 웬만해선 그렇게 금이 가고 깨져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좀 오래 가지고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할 때 비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위 혹은 칼 혹은 손톱깎이 여자들 큐티클 제거하잖아요. 쇠붙이로. 그런 거를 헌집에 꼭 하나는 두고 가세요. 나의 그런 안 좋았던 애군이나 이런 것들은 좀 끊어줄 수 있다. 그리고 새 터전에서 새롭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그런 비법법을 알려드리기도 해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빗자루랑 쓰레바지를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안 쓰고 진공 청소기를 쓰잖아요. 청소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옛날에 이것 또한 뭐 민속 신앙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든 빗자루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혹 가다가 작은 먼지 이렇게 턴다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작게라도 그런 것들은 새로 사시는 게 좋다. 아, 쓰레기통도 다 버리고. 네. 그럼 일단 이사 가면 새로운 집에 전 주인이 쓰던 손톱깎이나 잘 봐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럼 버리시면 빨리 돼요. 버려야죠. 아, 그냥 버리면 돼요? 우리한테 뭐 안 좋은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분들의 그냥 비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그거는 버리시면 돼요. 자, 오늘 다양한 괴담들 그리고 사건들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다양한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떨렸거든요. 네.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잘 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릴렉스해지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편안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형사님. 오늘 또 작가님 오시니까 네. 저도 머리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스타일을 그런 색깔이 좀 들었습니다. 유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유형을 못 따라가가지고 공무원이시니까 예. 자제 바랍니다. 혜령님 어떠셨어요? 떨렸는데 네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오싹하고 리얼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